이슈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큰 가닥은 잡힌 모습입니다. 취득세 감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DTI나 LTV 같은 금융규제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큰 가닥으로 봤을 때는 인위적인 부양책을 지향하는 대신에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건설주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점검해보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서승희 기자와 송기현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건설주 이야기 이맘때 꼭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도 함께 좀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나온 소식들로 곧 나올 대책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승희 기자, 여기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어제였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꼽으며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감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기대가 있으면 거래가 풀리기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발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합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부작용이 큰 만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에 대해서는 주택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란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앞으로 분양권 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DTI, 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 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했고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추가로 대거 해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대부분의 구역에 풀려서 사실상 무의미하지만 추가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큰 가닥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또 곧 나올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르면 3월 말, 늦으면 4월 초 새 정부는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규제 완화보다 하우스 푸어 대책 및 가격 상승 없는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로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조달하는 제도고 주택지분 매각 제도는 집주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는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가입 조건을 하향하여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변성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기적 수요 확대를 이끄는 정책보다는 주택시장 연착륙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차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여온 업체들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다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뚜렷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힘든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유지했습니다. 네, 한 증권사 의견을 이야기해 줬지만 대부분의 증권사 연구원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런 대책들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건설 업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소식에 어제 건설주들은 좀 미리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영향을 좀 분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취득세 감면 재료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상당한 영향력을 확인했던 재료입니다. 지금 12월까지는 취득세 감면 50% 감면 때문에 상당히 좋았던 거래가 올 1월 달에 급감했던
상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예전 국토해양부죠. 지금 국토부인데 그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당시 12월 달에 전국에서 이제 13만 7,361가구가 거래가 됐었는데요. 1월 달에 이제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가 되면서 5만 4,632가구로 전국 주택 거래량이 작년 12월보다 60% 급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가 실거래에 상당한 영향을 줬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주가도 보면 건설업종 월간 차트를 보면 12월 달에 급등세 이후로는 올 1, 2, 3월 달은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제 지난 22일 날 국회에서 통과된 이 취득세 50% 감면한 6개월 연장하는 건설주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지금 뭐 그 기사는 그 실기했다, 정부에서 너무 늦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1월분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남은 한 세 달 동안에 실제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도 잘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또 가계부채 문제나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건설업의 업황 문제 얼마나 심각한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일단은 뭐 가계 부채가 상당히 좀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 비율을 따져봤을 때 전 세계 대비해서 좀 평균 이상 좀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간 높은 편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부채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그게 포인트인 거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안정적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가계 대출 용도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그런 비율이 지난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 확실히 늘어나는 그런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4% 넘게 급증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주택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하우스푸어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이 좀 이제 크게 그 주택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 부분은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그만큼 지금 그 영세 업체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경영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은행에서도 대출을 좀 꺼려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가 되는 가장 주 요인은 사실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대비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35% 정도 급증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급하게 오르고 있고 참 고질적인 가계부채 문제이기도 한데요. PF 리스크 쪽은 어떤가요? 네. PF 리스크는 이제 건설사들이 껴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제 용산 개발 사업이 그 드림허브가 부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면은 그만큼 이제 그 PF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금융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건설사들에 대한 그 PF 채무 보증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취약한 건설사들한테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PF 전체적으로 국내 PF 지급 보증에 대한 규모는 전반적으로 한 45조 정도 네.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만기가 올해 다 몰려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거의 그 45조 중에 한 26.9조가 올해 몰려 있고 그 중에 또 83%약 22조 원 가량이 상반기에 다 만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때 다 몰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려스러운 그 건설 업종 건설사들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그런 한 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견 건설사 중에서 PF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들을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해야겠죠. 그렇죠. 이런 PF 비중이 높은 그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시장에서 악재가 불거져 나오면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높은 부분 그 높은 건설사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동부건설, 하나건설, 그다음에 코롱건설, 두산건설, 그다음에 한나건설까지 이 그 5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자기 자본 순자산 대비해서 상당히 좀 PF 규모가 큰 그런 건설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라건설도 그렇고 두산도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말 힘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이제 내용을 정리해봤을 때 LTV나 DTI를 손대지 않는다면은 결국 또 제한적인 영향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쪽도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추가 대책이 없다면은 건설주 입장에서도 뭐 단기적인 기대에 따른 상승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 사실 금융 규제가 사실은 그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걸 또 열어줘서 이렇게 된 것도 있거든요. 네. 그 시발점은 LTV, DTI를 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일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 집값을 너무 높게 잡혀가지고 담보를 쓰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높여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LTV랑 DTI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 LTV가 이제 50%로 동일하고요. 지방은 60% 정도 나옵니다. DTI는 지방은 적용이 안 됩니다. 워낙에 이제 시황이 죽었기 때문에 굳이 규제할 요인이 없었던 것 같고요. 서울이 50, 이제 수도권이 60%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LTV나 DTI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려야 더 완화돼야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그 부동산 법을 키워줄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또 한 번 그런 과오를 저지르면 더 큰 정책 실패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시황이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많이 떨어진 쪽은 뭐 4 내지 60%까지 꺾였다고 그러는데 집을 실제로 사려는 사람들이 그 대출 제약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꼭 사야 된다고 하면 그 대출금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떤 그 규제라는 것은 완화가 되면 시황에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규제를 보면 과거 규제 사항을 보면 1차로는 주로 이제 뭐 취득세라든지 세금 관련 규제, 양도세라든지 세금 관련 규제를 했다가 이렇게 해서도 안 잡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금융 규제가 DTI나 LTV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이걸로 이제 찬물을 부으면서 시황을 꺾이게 한 것 같은데 이거 풀리면 살아나겠지 하는 기대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꼭 필요한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정책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감면 연장 관련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이제 충분히 앞서도 제가 그런 기대감을 말씀드렸는데 실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대금의 1%면 이제 좀 더 고가면 2%까지 감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한상의에서 설문한 결과도 보면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세 부담을 묻는 질문에서 부담감이 크다고 한 쪽이 69%였었고요. 그 무주택자가
당신은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정책 과제로 최우선 순위를 뭐로 꼽냐 했을 때 취득세랑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고 답한 답변자 수가 27.8%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뭔가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세금 관련된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겠고요. 다만 이제 경험적으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하고 또 뭐 규제를 완화해줘도 결국은 그 부동산에 그 녹아져 들어가 있는 심리가 향후에 그 회복의 그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한국이 이미 이제 구조적으로 집값 하락 시기에 들어가 있다고 또 인구 구조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대책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그게 단발성으로 재료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 심리 회복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정말 종합적으로 상당하게 그 앞으로는 집값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완벽하게 줄 수 있는 뭔가 구체적인 대책들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단발성 어떤 그 정책으로는 이런 그 식어버린 심리를 돌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네. 어려워요. 심리를 네네. 살려야 되는데 꼭 금융규제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어쨌든 심리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네네네, 중요하다라고 그런 것 지적을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건설업종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뭐 실적 개선이나 아니면은 해외 쪽의 수주 증가 이야기 들려올 때마다 그나마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문가님,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모멘텀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네.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뭐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상당히 힘든 그런 구간을 거치고 있죠. 뭐 이제 해외 수주권도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진율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수주를 따는 건 좋은데 오히려 적자 나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일단 뭐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들이 그래도 좀 앞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제 태국에서 물 관리 사업을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상당히 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GS건설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 사망까지 이렇게 7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쪽에서 대규모 그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2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인프라 투자가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재건 사업이 지금 국가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젝트 규모가 총 130억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규모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한 140억 정도 발주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사거리로 가끔씩 나와준다고 하면은 건설주들에게 일단은 일시적이나마 일단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충분히 될 만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형사 중심으로 수주는 이어질 것 같은데요. 건설주들 1분기 실적을 감안했을 때 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그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등락이 그 증감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분기에 1,107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한 16%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25% 늘어난 작년 1분기보다요. 1,840억 정도. 그리고 삼성물산이 가장 좋은데요. 지금 65% 급증한 1,551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S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은 좀 주춤한데요.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도 쇼크 맞았었는데 이번 1분기도 조금 전망을 안 좋네요. 605억 정도 해서 35% 정도 감소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은 한 2% 주춤합니다. 한 1,700억대 정도 예상되고요. 네. 현대산업이 13%, 대우건설이 한 13%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실적은 정리해 주셨는데 그나마 좀 나은 쪽은 어디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노란띠로 해놓은 삼성물산 정도는 일단 어닝 그 모멘텀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좋진 않지만 그 GS건설 같은 경우도 PBR이
상당히 좀 저평가 밴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올지 여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차트랑 수급도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건설업 지수를 보시면은 좀 지속적으로 좀 하락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업 종에 대한 그런 시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나마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이평 구조상 역배열 상황인데 그나마 좀 이제 정배열로 진입을 하고 하락 트렌드를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물산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수급이 상당히 좀 좋아요. 기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방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실적적인 부분이 가장 모멘텀이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세계적인 LNG 탱크 저장 탱크와 그 다음에 인수기지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인 중국 기업 웨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소형 업체긴 하지만은 PF 규모가 1,000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전한 그런 기업이다. 그 다음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삼성물산 정도를 공통된 최선호주로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